안녕하세요. 축수저입니다. 한일전 3연패, 동아시안컵 3차전, 사실상 결승전이었던 한일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또다시 패배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냥 화만 났던 경기였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앞선 경기에서 똑같이 2승을 거두었지만 일본에게 골득실에서 밀려 우승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대한민국은 0대1로 패배하며 동아시안컵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점수는 1점 차였지만 정말 수준 차이가 심했던 경기였죠.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전술을 보면서 해보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일본은 1군이든 2군이든 3군이든 어떤 선수가 들어와도 동일한 전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선수의 퀄리티만 조금 낮아질 뿐 위치를 잡지 못한다거나 다른 전술을 구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일본 대표팀의 감독인 모리야스 하지메가 장기간 감독직을 맡으면서 일본 대표팀의 전술을 비롯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선수를 선발해서 시스템에 입히기만 하면 되는 프로세스를 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또한 일본은 유소년 축구에 대한 투자도 유명하죠. 유소년 축구에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좋은 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갖춘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성공 신화를 거둔 벤투 감독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엉터리 선발 과정을 통해 선발된 클린스만 그리고 홍명보까지 시스템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답없는 상황이죠. 이런 모습들이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지게 만들고 있고 그 격차는 오늘 경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는 어땠는지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은 오늘 3-4-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후방 3백을 형성하고 미드필더를 2명 둠으로써 후방 빌드업을 조금 더 원활하게 풀어가기 위함이었겠죠. 보통 현대 축구의 3백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팀들은 빌드업의 용이성을 위해 사용하는 팀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작부터 일본의 강한 전방 압박에 밀린 대한민국은 롱킥을 주로 많이 사용했고 전반 극초반에 잠깐 먹혀드나 했으나 그뿐 초반부터 일본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3백을 사용하는데 롱볼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세컨볼 싸움에서 지게 되면 상대의 역습을 내주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양 윙백은 전진해 있으니 일본은 측면을 공략하고 스토퍼가 딸려 나오면 박스 숫자가 부족해지는 장면을 초래합니다. 딱 그렇게 실점한 게 첫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일본이 역습을 측면으로 전개하자 스토퍼인 박승욱이 딸려 나왔고 순간적으로 일본 침투 3명, 한국 2명이 되어버립니다. 일본이 크로스를 할 때 이태석이 백코트를 완료하며 박스 숫자를 동일하게 맞췄지만 보통 박스 내에는 수비수가 더 많죠. 저메인 료에게 그대로 실점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은 그렇다 치고 후방 빌드업 장면을 한번 확인해보죠. 대한민국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 3위 빌드업을 사용하거나 혹은 서민우가 아래로 내려가는 4일 빌드업을 사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후방 빌드업 장면입니다. 일본은 강하게 전방 압박을 걸고 있고 볼은 키퍼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이 빈 공간 보이시나요? 그나마 공간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는 박진섭은 일본 선수에 의해 패스 경로가 차단되어 있고 그 외에는 어떤 한국 선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오늘 미드필더로 나온 서민우와 김진규는 전반에 마치 둘이 동일선상에 서 있지 않으면 죽는 병이라도 걸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민우가 내려오면 김진규는 살짝 위로 올라가고 김진규가 내려오면 서민우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이 장면도 한번 볼까요? 후방 빌드업이 여의치 않자 좌측 스토퍼인 김주성은 좌측 윙백인 이태석에게 연결하였고 이태석은 중앙 쪽을 바라보며 패스할 곳을 찾습니다. 이때 두 가지 선택지가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미드필더에게 연결하는 것, 두 번째는 내려오며 받아주는 공격수에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접근이라는 필수적인 조건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 서민우는 접근이 완료되었지만 이미 일본 선수들의 압박 과시권에 있고 김진규는 접근이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지금 김진규는 서민우와 비슷한 라인에 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인 이곳으로 빠르게 전진하면서 볼을 받아줬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의 감독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선수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는 힘들죠. 이태석은 결국 내려와준 나상호에게 패스를 건넸고 나상호는 볼을 받기 전에 패스할 곳이 있는지 살펴봤겠죠. 역시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말했듯이 김진규, 서민우가 아래에 내려가 있을 것이 아니라 중원 높은 지역으로 한 명은 전진해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갔어야 합니다. 어디에도 패스를 할 곳이 없던 나상호는 돌아서는 선택을 했고 결국 턴오버로 이어집니다. 사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서 이태석이 볼을 잡고 있고 후방 빌드업에 가담된 대한민국 선수는 총 7명입니다. 반면 일본은 많이 쳐줘서 5명이고 4명의 전방 압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장면에서 또 서민우의 접근은 늦었고 이 공간은 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볼은 결국 이태석의 롱킥으로 허무하게 소유권을 내주게 되는데 롱볼로 처리한 이태석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도 패스를 할 곳이 없게 만든 대표팀의 전술이 의문스럽다는 말입니다. 일본은 4-5명의 압박으로 롱킥을 유도했고 대한민국은 7명의 선수가 가담했으니 롱볼이 떨어지는 구역에는 대한민국 선수 3명, 일본 선수는 6-7명이 있었겠죠. 숫자 싸움이라는 말이 축구에서 왜 중요한지 전혀 모르는 것 같은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를 보면서 황인범 선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전반전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은 거의 최악에 가까웠는데 그러한 움직임을 보면 이건 감독의 지시가 있었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인범은 다르죠. 적재적소에 위치하며 볼을 받고 직접 운반하며 전진을 하기도 하고 좋은 패스로 전환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박스 근처까지 움직여 마무리까지 합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 그거 감독이 지시한 거 아닙니다. 그냥 황인범 선수 개인 역량이에요. 황인범 선수가 경기를 치르면서 쌓인 경험이 자신의 움직임을 직접 지시해주고 있는 거죠. 비꼬는 거 맞습니다. 이제 월드컵까지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은 이 시점에 감독을 경질하기도 애매해졌고 그냥 홍명보호로 월드컵을 준비하자니 속 터져 죽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협회 말하기도 입 아프고 짜증나는데 이거 플랜 제대로 준비해야지 그게 아니라면 카타르 월드컵 성공 신화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길. 감사합니다.